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제2항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법 총칙을 모두 읽고 물건에 관한 총칙 규정까지 공부를 했죠. 이제 앞으로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물건에 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우리가 185조 물건을 처음 시작하면서 물건은 개인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 또는 간섭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만 인정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로 점유권이라는 물건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건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제 차차 읽어 나가겠지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제 민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소유권과 저당권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전세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전세는 사실상 채권 관계에서 임대차 관계에서 나오는 그 임차권을 이제 전세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것을 전세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약간 물건과 채권으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채권법 임대차 규정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친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건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만 하더라도 이 점유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지라고 의문을 갖게 될 텐데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현실에서 점유권이라는 것을 별도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독일 민법, 일본법을 이제 거쳐서 개수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민법을 가져오면서 그 독일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우리 민법에서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만, 이 점유권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점유권이라는 이런 물건들을 인정한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돼서는 아직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점유권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점유권이란 민법 제19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컴퓨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갑돌이가 그 컴퓨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컴퓨터를 사실상 점유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인 점유권을 갖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갑돌이가 컴퓨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을 하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민법 제204조에서 갑돌이가 컴퓨터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온 경우에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때에도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점유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사실상 지배한다고 왜 점유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차차 점유권과 관련된 규정들을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9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2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점유권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직접 점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 민법 제188조 제2항에서 보았던 간이 인도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민법 제193조는 점유권이 직접 승계되는 경우와 더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물건에 대하여 포괄 승계를 받게 되면 특별한 요건 없이 점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되면 결과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인 점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점유권이라는 것이 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과연 현실적으로 필요한 권리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유권이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상속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지배 형태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좀 간접적으로 그 권리가 이전되는 것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죠. 그래서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있기는 한데 이후에 이제 상속편을 공부하면 상속으로 인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상속회복 청구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점유권을 근거로 해서 상속회복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점유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라는 것도 약간 점유권의 기본적인 그 성질과는 다른 어떤 측면이 있는 조문이다라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94조 간접점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우리가 점유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첫 번째 물권이죠.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임차인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임대인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그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임차인이 사실상 그 건물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데 왜 민법 194조에서 간접점유를 인정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자신의 시계를 을돌이에게 빌려주었는데 병돌이가 그 시계가 탐이 난다며 그 시계를 뺏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직접 점유자인 을돌이는 병돌이에게 그 시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을돌이로서는 자신의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해야 되나 그냥 귀찮은데 라고 소홀히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 갑돌이에게 원소유자인 갑돌이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직접 점유자인 을돌이의 행동에 따라서 갑돌이가 피해를 볼 여지가 많을 것입니다. 민법 제194조는 이와 같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인 갑돌이에게도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갑돌이는 자신의 점유보호 청구권에 근거해서 병돌이에게 그 시계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우리가 민법에서 인정하는 첫 번째 물권으로서 점유권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195조는 점유보조자라고 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이제 195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조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는 간접 점유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정반대의 경우네요. 194조는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갑돌이가 사진작가인데 촬영을 도와줄 보조원이 필요해서 을돌이에게 부탁해서 하루 동안 강화도 외포리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촬영 도중 갑돌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3자인 병돌이가 사진기를 몰래 가져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럴 경우에 비록 을돌이가 주로 사진기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을돌이에게 점유보호 청구권을 인정해서 사진기를 되돌려 달라라는 요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을돌이를 통해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던 갑돌이가 이 카메라와 관련돼서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돌이가 점유보호 청구권을 근거로 해서 카메라를 돌려달라라고 청구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95조는 을돌이가 점유보조자인 경우에는 갑돌이, 그 타인이라는 갑돌이가 점유권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95조는 간단해 보이지만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에서도 굉장히 큰 논점이 됐던 사건이거든요. 이 점유권이 있는 자인가에 따라서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굉장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점유권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점유보조자일 경우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도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제2항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민법 총칙을 공부할 때 준용한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죠. 이렇게 준용한다는 규정이 나오면 188조 제2항, 189조, 190조 이 내용이 이 196조 점유권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96조는 점유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물건에 관한 규정을 시작하면서 부동산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고
동산 물건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죠. 근데 196조는 점유권은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워낙 오래전이라서 생각이 나지 않겠지만 민법 총칙을 읽으면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이라고 하고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배운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민법 제196조에서 점유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구나, 이걸 구별하지 않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하고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필요하지만 점유권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가 아니라 점유의 인도로서 점유권이 양도된다. 동산은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이 196조가 규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준용한다 라는 그 내용은 이제 그 조문들을 한번 찾아서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읽어 나가셔야겠죠. 준용 규정은 간이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규정이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점유권에도 적용된다 라는 것이 바로 196조 제2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이 197조 제목을 보면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태양이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말하는 것인지 가수 태양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민법 제197조에서 말하는 태양은 생긴 모습이나 형태를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우선 그 물건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 그런 상태다, 그런 형태다 라고 보아야 하겠고, 자신이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선의라고 하는데 특별한 문제 없이 점유하고 있다 라고 추정을 받게 됩니다. 추정은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비록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점유를 하고 있다면 소유 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다 라고 인정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밝힌다면 이런 추정이 이제 깨지게 될 수는 있겠죠. 번복이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추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19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제가 강화도 외포리를 예를 많이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나면 항상 강화도 외포리에 가서 배를 타고,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그 배를 타고 한번 오면 다시 힘을 받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친근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던 곳이어서 강화도 외포리를 예로 많이 들고 있는데, 참고로 그 배가 없어졌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놓여지면서 그 배가 없기 때문에 함께 있는 민법을 보고 나도 강화도 외포리에서 배 타러 가야지 라고 가셔도 배는 못 탄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갑돌이가 강화도 외포리에 소지한 토지를 자신이 점유권자라고 믿고 점유하고 있었는데 을돌이가 자신이 소유권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동산에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우선은 그 갑돌이가 선의로 자주점유로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고 추정을 받겠지만, 이 소재기로 인해서 내가 점유할 거리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도 을돌이가 재판에서 승소하였다면 갑돌이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자신에게 점유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한 자로 처리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겠죠. 소재기를 통해서 자신이 악의의 점유자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니까. 민법 제197조는 이제 취득시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고 실무에서도 매우 재판에서도 많이 쓰이는 규정인데, 이 취득시효와 관련해서 민법 197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드리면 굉장히 재밌지만 이 재미있는 설명은 취득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읽을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는 점유계속의 추정에 관한 규정인데요. 쉽게 이해를 해보면 갑돌이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4년 10월에 점유했다 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5월 26일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 전후 양시의 두 가지 사실을 밝히면 10년이 아니라 훨씬 긴 시간이네요. 이 함께 있는 민법 물권편을 예전에 썼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맞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시간 동안 한 18년의 시간이 되나요?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본다라고 198조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유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취득시효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점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20년 기간 모두 일일이 모든 기간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고 번거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198조는 일정한 시점 전후에 처음 점유를 개시한 시점 그리고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고 점유가 그 이후에 되더라도 20년만 채워지면 되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을 그 전의 시점으로 기산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이 전후 시점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동안 계속해서 점유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이라는 내용은 민법 총칙에서 배웠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가 갑돌이가 그 기간 중에 점유를 상실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밝힌다면 그 추정은 깨져서 이제 번복이 돼서 갑돌이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겠죠. 하지만 198조가 규정되는 어떤 의미는 상대방이 그 점유가 중단됐다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갑돌이가 부동산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라는 점에서 198조가 규정된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8조에서 점유자가 일정한 시점, 언제부터 점유를 개시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점유를 했는지 이 전후 양쪽의 시점을 입증을 하면 계속해서 그 기간 동안 점유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을 공부를 했었죠. 199조는 점유자는 자신의 점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점유권을 갖기 전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의 점유의 승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199조도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중요한 규정인데요. 취득시효 제도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계속되었을 때 실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았던 소멸시효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갑돌이가 실제로는 을돌이의 토지인데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20년 동안 토지를 점유했다. 예전에는 식량이 이게 좀 정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이렇게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점유를 했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갑돌이가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취득시효인데 이런 취득시효와 관련된 그 점유권의 승계 이런 취득시효 제도와 관련돼서 이 점유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그리고 그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199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시효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 점유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198조와 199조는 점유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규정들이었죠. 이것은 현재의 점유 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취지의 규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자가 내가 점유한 시점부터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점유자가 점유했던 그 기간까지 모두 합산해서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점유자만 보호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에서는 만일 전 점유자의 점유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받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 부분까지도 함께 승계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200조를 읽어보겠습니다.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00조는 점유자가 그 물건에 대한 권리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민법 제197조부터 200조까지 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유리하게 보호하는 그런 규정들을 공부를 하고 있죠. 민법 제200조는 예를 들어서 만약 점유권자가 어떤 물건을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이 적법하게 주어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을돌이 소유인데 갑돌이가 그 시계를 점유하면서 병돌이에게 그 시계가 내 것이야, 갑돌이 것이야 라고 주장을 한다면 우선은 갑돌이가 그 시계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을돌이와 병돌이가 갑돌이가 비록 그 시계를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에 기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밝힌다면 갑돌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추정은 이제 번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현실에서 어떤 거래를 할 때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점유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민법 제197조부터 200조까지 점유권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추정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20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자와 과실. 제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가시를 취득한다.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시를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항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민법 제201조는 물건에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그 과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규정인데요. 우리가 민법 제102조 민법 총칙에서 102조에서 천연 과실의 경우 원물로부터 분리될 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자에게 과실이 속한다. 그래서 만약 사과나무 소유권자가 있다면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그 과실은 그 소유권자, 그 나무의 소유권자에게 기속된다라는 것을 배웠죠. 민법 제201조는 자신에게 가시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은 점유자가 가시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이죠. 여기서 선이, 악의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착한 사람을 선이라고 하고 이제 나쁜 사람을 악의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착한지 악한지 그런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죠.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가시를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어 라는 사람을 말하고, 악의 점유자는 내가 이 가시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악의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을돌이 토지지만 갑돌이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점유하는 경우에 만약 토지에 있는 나무에서 사과가 열렸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갑돌이가, 비록 소유권자가 을돌이지만 선의의 갑돌이가 이 과실, 사과를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갑돌이가 을돌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제 갑돌이는 그 사과를 을돌이에게 반환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악의라고 하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리고 만일 갑돌이가 사과를 먹었다면 사과값을 을돌이에게 이제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가실을 반환하고 또한 소비했다면 가실로 인하여 훼손된, 그리고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가실의 대가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과값을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201조 제3항은 만약 갑돌이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만약 폭력을 행사하거나 을돌이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그렇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선의이긴 하지만 악의의 점유자로 보아서 마찬가지로 을돌이에게 사과를 받아놔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가 선의 그리고 악의를 배상과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201조에서도 공부를 했는데 202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의 악의에 따라서 그 배상 책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물건을 제대로 사용 또는 유지하지 못했을 때 선의 악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기준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을돌이 것이었는데 갑돌이가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한 시계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하지만 갑돌이가 그 시계를 사용하던 중에 잘못으로 망가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설령 을돌이가 자신의 소유 시계다라는 것을 알고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갑돌이는 선의였잖아요. 그 경우에는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사용하던 중에 시계를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망가진 상태의 시계를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202조를 보면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개별적인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현상 그대로 우선 배상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갑돌이가 그 시계의 주인이 을돌인데 내가 소유권도 없으면서 이 시계를 사용하고 있어 라는 점을 알고서 사용하다가 망가뜨리게 되었다면 갑돌이로서는 그 시계 파손으로 생긴 책임을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202조가 악의의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록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 제202조가 규정된 이유는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자를 위해서 그 점유물을 잘 관리할 의무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을 파손했다면 그 소유권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한 청구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점유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상한 청구권 행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그대인의 건물을 사용을 하다가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을 했거나 아니면 그 가치가 증가하는 유익비를 사용을 했다, 지출을 했다 라고 했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다툼의 여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 점유자의 상한 청구권 규정은 꽤 많이 현실에서 쓰이고 있는 조문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해 볼까요? 갑돌이가 을돌이의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을돌이의 시계가 너무 고가여서 시계를 보존하는데 특별한 금고가 필요해서 이를 구입했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을돌이가 이제 부탁했던 보관기간이 끝나서 되돌려 달라고 할 때 갑돌이로서는 시계를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이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만약 갑돌이가 고가의 시계를 사용해서 그 이익을 취하였다면 이제 보존하는 데 쓰인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보는 것이 공평할 것입니다. 제1항에서 보면 필요비를 상한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이 사용 대가를 과실로 보아서 방금 전에 그 예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어쨌든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비와는 달리 갑돌이가 그 시계의 줄을 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교체했다 라고 한다면 시계의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갑돌이는 을돌이에게 시계의 줄값이나 또는 시계의 가치가 증가한 값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3항에서는 을돌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회복자가 되겠죠. 을돌이는 을돌이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유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유익비의 금액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상한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좀 길게 해서 상환을 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우리가 점유권 규정을 읽어보면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게 그 점유물을 침탈당했을 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예를 많이 들었었죠.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 바로 204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해볼까요? 갑돌이가 을돌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폭한 병돌이가 시계를 빼앗아서 달아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렇다면 소유권자인 을돌이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정당하게 시계를 점유하고 있던 갑돌이도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병돌이에게 시계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204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시계를 빼앗아간 병돌이가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착한 정돌이에게 이 시계를 팔아버렸다라고 하면 정돌이도 이 대가를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돌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시계를 반환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돌이에게 너무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병돌이가 갑돌이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은 시계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갑돌이의 정돌이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규정 형식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선의의 제3자의 경우에는 보호가 될 경우가 많지만 악의의 제3자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도록 이렇게 규정되는 경우가 앞으로도 이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조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읽으시면 그래도 편안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이제 특별승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특별승계라는 것은 병돌이가 정돌이에게 시계를 파는 것 같이 개별적으로 권리 의무가 승계되는 것, 시계를 팔아서 시계의 권리를 넘기는 것을 말하고, 이제 포괄승계라는 것이 특별승계와 구분되는 용어로서 사용될 수 있는데, 상속의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정돌이가 사망해서 상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계뿐만 아니라 정돌이의 전 재산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겠죠. 이런 것을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점유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잖아요. 현 상태를 중시해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런 어떤 분쟁 상태를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점유회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제3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권리를 행사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잘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법 물권편 제205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점유의 보유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3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함께 있는 민법 제205조는 204조에 이어서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204조에서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하면 그 물건을 반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205조는 아예 침탈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점유를 방해를 받았을 때는 점유자가 방해를 제거해 줄 것과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돌이가 아름다운 정원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을돌이가 바로 옆 토지에서 공사를 크게 하면서 갑돌이 정원에 수시로 침범하면서 공사 재료를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을돌이가 갑돌이의 정원을 이제 아예 침탈해서 빼앗은 것은 아니죠. 그 점유를. 하지만 갑돌이가 이 정원을 점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로 인한 방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또는 을돌이의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점유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 방해는 침탈에 비해서는 일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조문을 한번 보면 제2항에서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1항에서 그 방해 제거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두 개가 있는데 제2항에서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라고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방해가 아니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법에 대해서는 조문을 좀 읽을 실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로 인한 어떤 방해의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에 1년이 경과하거나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방해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동조 제3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리가 법률을 읽을 때 그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면서 읽으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04조부터 206조는 점유권이라는 이 물권 중에 하나인 점유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읽어 나가면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4조는 우리가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물건을 반환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었고, 205조에서는 점유를 방해받을 때,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 방해받을 때 방해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6조는 점유의 방해가 실제로 있지 않았지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예방이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이런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읽어 나가면서 소유권과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이제 배워 나갈 텐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점유권이라는 것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주기 위한 권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204조부터 제206조까지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조 2항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점유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 착수 1년 또는 공사의 완성 전에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점유자가 점유에 방해를 받을 염려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점유에 방해가 발생했을 때 205조에 근거해서 방해 제거를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민법 제207조 간접 점유의 보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우리가 민법 제204조 내지 제206조를 통해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공부를 했죠. 207조는 간접 점유자에게도 이러한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4조 간접 점유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시계를 빌려주었는데 병돌이가 을돌이가 차고 있던 시계를 빼앗아 도망친 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점유자인 을돌이는 당연히 204조에 의해서 병돌이에게 그 시계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간접 점유자인 갑돌이로서는 을돌이가 자기 시계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207조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간접 점유자인 갑돌이도 병돌이에게 시계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갑돌이가 시계를 반환해 달라고 할 때 을돌이에게 반환해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을돌이가 더 이상 시계 나 사용하고 싶지 않아, 병돌이가 뺏어간 거 보니까 무서워, 뭐 이렇게 해서 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죠. 이때는 간접 점유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해볼까요? 갑돌이가 멋진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돌이가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을돌이가 그 시계를 이용해서 주위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것을 보자 이제 셈이 났죠. 그래서 빌려준 것을 후회하고 그 시계를 억지로 빼앗아 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 제204조에서 배웠듯이 직접 점유자인 을돌이는 그 시계의 점유자로서 갑돌이에게 그 시계를 반환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시계가 어차피 갑돌이 거잖아요. 소유권이 갑돌이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 시계가 내 거니까 을돌이 너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과연 소유권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점유권자의 이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점유권 자체는 본권에 어떤 소유권이 있던 없던 간에 우선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민법 제208조는 비록 최종적으로 그 시기의 소유권이 갑돌이에게 있기 때문에 갑돌이에게 반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을돌이가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점유보호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08조를 제가 1000건이 넘는 재판을 담당을 했지만 한 번 정도 사용을 했던, 한두 번 정도 예전에 이 조문을 근거로 해서 한번 다퉜던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본건에 의해서 물건이 많이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본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 자체를 인정을 해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별도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건이 있다라고 해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민법 제209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력구제 제1항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서 이를 방해할 수 있다. 제2항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민법 제209조는 점유자의 자력구제에 관한 규정인데요. 아마도 209조 자력구제가 점유권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을 빌려야 하고 자신의 힘으로 직접 실력을 행사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죠. 그래서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의 채권을 가장 빨리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점유의 경우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존중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해 볼까요? 갑돌이가 시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을돌이가 다가와서 시계를 빼앗아 도망간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갑돌이는 204조의 근거에서 법원에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런 법원의 소재기를 통해서 권리를 실현해야 될 텐데 하지만 점유권의 경우에는 갑돌이가 현재 시계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민법 제209조는 갑돌이 스스로의 힘으로 시계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만일 을돌이에게 빼앗겼다면 을돌이를 추적해서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점유하는 물건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이라면 즉시 점유를 침탈하고 있는 자를 토지에서 나가도록 할 수 있고 시계와 같은 동산일 때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시계를 탈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률 조문에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탄환할 수 있고 라고 하잖아요. 즉시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데 이 즉시와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가 객관적으로 가능한 신속히 또는 사회관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속히라는 뜻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란 그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10조 준점유를 읽어보겠습니다.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제 점유권의 마지막 규정인데요. 우리가 민법 제192조부터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인 점유권을 배워왔죠. 우리가 민법 총칙 98조에서 물건이란 유체물,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에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재산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채권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가진 유체물이 아니죠. 그래서 물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만일 갑돌이의 을돌이에 대한 100만 원의 채권을 증명하는 채권 증서라는 것이 있고 이 채권 증서를 갑돌이의 친구인 병돌이가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을돌이가 병돌이를 찾아와서 채권 증서를 빼앗아 갔다 라고 한다면 물론 물건에 대한 권리인 점유권이 바로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점유권에서 인정하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준용해서 채권 증서를 되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210조는 이와 같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준점유라고 하면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점유권과 관련된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건 중에 첫 번째 주자로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다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부터 소유권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